첫눈이 내리기 전에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서로 얽히는 동안 결국 손가락은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빚은 눈처럼 쌓였고 작은 초가집의 쌀독은 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고인 물기가 이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16이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 때도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약초 책의 그림을 따라 산과 들의 풀 이름을 외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터에서 그녀는 빈문서 한 장과 맞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데려간 곳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의 큰 양반가 서씨 집안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사랑채,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처음 본 것은 화려한 기와가 아니라 대문 안쪽에서 사람을 살피는 눈들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종은 늘 이름보다 값으로 먼저 불렸습니다. 집안의 늙은 집사 박도식은 연화에게 고개를 들지 말고 묻지 않은 말은 하지 말고 주인이 부르면 뛰되 주인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잃지 마라. 누가 무엇이라 불러도 내 마음속에서는 연화로 살아라. 서씨 집안의 안주인 김씨 부인은 연화를 처음 보자마자 손등에 상처를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밧줄을 잡고 버티다 생긴 상처였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하고 상처에 약초를 바르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친절한 사람인 동시에 오래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서참파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집안의 모든 기대는 외아들 서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20살이 되었지만 오래 앓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숨이 가빠졌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병을 타고난 약함이라 불렀고 박도식은 도련님이 오래 살기 어렵다는 말을 낮은 목소리로 퍼뜨렸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서진을 멀리서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채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자주 눈을 감았고 손등은 종이처럼 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마당의 약초 화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던 서진이 그 풀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름과 쑥 말린 생강뿌리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초를 캐며 알려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왜 내 질문에는 이렇게 자세히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도련님이 정말 알고 싶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가끔 마당을 지나가는 연화에게 책 속에 나온 풀과 계절의 냄새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초여름밤 서진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박도식은 급히 탕약을 데워 오라고 했고 사랑채 사람들은 모두 허둥댔습니다. 연화는 약그릇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고 쓰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적 있었습니다. 몸을 돕는 약도 제때와 양을 잘못 만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연화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종이었고 박도식은 집안의 살림과 약재를 모두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이 약그릇을 입술에 대려는 순간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식은 연화에게 감히 종이 주인의 약을 막느냐며 손을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화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약은 지금 도련님께 너무 강할 수 있다고 먼저 의원을 다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연화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종이 도련님 가까이에 가고 싶어 꾸민 일이라 했고 약초를 조금 안다고 사람 목숨을 논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숨이 더 가빠지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오래 망설이다가 약그릇을 내려놓게 하고 동네에서 가장 늙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약을 살펴본 뒤 얼굴을 굳혔습니다. 오래 앓는 사람에게 쓰기엔 지나치게 센 약재가 섞여 있었고 같은 처방이 며칠째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른 약으로 바꾸고 며칠간 몸을 쉬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밤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도식은 겉으로는 연화 덕에 다행이라 말했지만 뒤에서는 그녀를 위험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약방 일을 넘본다, 도련님을 홀린다, 양반집 규율을 모른다는 말이 부엌과 행랑채를 돌아다녔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어머니가 준 작은 천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조각처럼 보였지만 한쪽에는 글자를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것을 절대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누구의 딸인지 증명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 서진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자신이 쓰러진 날 왜 그렇게 용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무서웠다고 답했습니다.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서워도 말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말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지만 서진의 시선이 약방 쪽과 장부를 들고 오가는 박도식의 뒷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우연히 약방 바닥 아래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약재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서진에게 탕약을 올린 횟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날짜였습니다. 서진이 몸이 비교적 건강했던 날에도 같은 강한 약이 올라간 것으로 적혀 있었고 장부의 글씨는 박도식의 글씨와 달랐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숨겼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거짓은 대개 큰 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날짜 하나, 도장 하나, 손글씨의 작은 틈에서 먼저 얼굴을 드러낸다. 연화는 처음으로 서씨 집안에 들어온 이유가 단지 빚 때문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목숨이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던 이 집안 전체의 운명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약방을 지날 때마다 향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약재가 언제 들어왔는지, 누가 약탕기를 들고 사랑채로 갔는지, 박도식이 누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종은 보고도 못 본 척해야 오래 산다는 말을 들었지만 연화는 이미 한 번 서진의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일이 더 두려웠습니다. 한편 서진은 몸이 조금 나아지자 집안의 살림 장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이 무리할까 걱정했지만 서진은 아버지가 남긴 땅과 곡식이 왜 해마다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장부가 복잡하다며 도련님이 보실 일이 아니라고 막았습니다.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 집의 장부가 왜 내 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식은 그날 밤 사촌 서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우는 서참판의 조카로 서진에게 자식이 없거나 서진이 오래 살지 못하면 집안의 재산 일부를 물려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박도식은 편지에서 새로 들어온 계집종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병세가 나아지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그 편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박도식의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단순한 미움보다 더 깊은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를 내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연화가 입을 열기 전에 없애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느 오후 연화를 불렀습니다. 부인은 서진이 살아난 것이 연화 덕분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규율과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인은 연화에게 사랑채 바깥일만 하던 것을 그만두고 서진의 약과 식사를 살피는 일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기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박도식이 자신을 더 미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알고 싶다. 내가 본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아다오. 연화는 그제야 부인의 눈에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래된 의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이미 남편이 죽은 뒤부터 장부와 약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만 양반가의 안주인이라 해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집안의 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아버지의 나무 조각을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조각의 구름무늬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가 약방. 연화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집안의 약방과 아버지의 나무 조각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팔려온 날부터 이 집이 자신을 단순히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래전 끊긴 어떤 기록을 다시 불러들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공포와 함께 아주 작은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누구도 서진의 목숨과 김씨 부인의 삶을 장부 한 줄로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며칠 뒤 연화는 마당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서진을 만났습니다. 서진은 책을 펼쳐두고도 글을 읽지 못한 채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자주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약의 양이 늘었고 박도식은 늘 몸을 보하려면 더 강한 탕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서진에게 약의 냄새와 날짜를 적어둔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읽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글씨가 박도식의 글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장부를 베끼는 사람은 박도식뿐이 아니며 오래전 아버지의 약방 일을 맡던 노설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설이는 서참판이 죽은 해에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 노설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서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었고 종인 자신의 말이 집안의 오래된 집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신 서진과 약방의 모든 기록을 조용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연화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나는 내가 종이라는 이유로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연화는 그 약속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양반의 약속은 종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쉽게 잊히기도 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는 자신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함께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날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연화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방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잠긴 문이 반드시 진실까지 잠그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날짜와 사람, 냄새와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 부인은 연화를 불러 사랑채의 작은 열쇠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방 뒤편에 낡은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 방을 거의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참파는 약방과 곡물 창고의 기록을 직접 확인하던 사람이었고 죽기 전날 박도식과 크게 다투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병이 깊어졌고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도식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병세였다고 설명했고 집안은 장례와 상속 문제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때부터 자신의 침묵이 집안을 병들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부인의 손에서 열쇠를 받으며 진실은 누군가가 말하지 못한 말들 사이에 오래 숨어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화와 서진은 밤이 깊은 뒤 약방 뒤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약재 상자와 장부, 먼지 쌓인 나무함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장부 첫 장에는 약재가 들어온 날짜와 값,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집안의 토지에서 나온 수확과 약방 비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글을 모두 읽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숫자와 약재 표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서진이 쓰러지기 전마다 같은 표시가 반복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박도식이 관리하는 별도 창고로 약재가 옮겨졌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서진의 이름 옆에 붙은 약값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련님의 병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병이 오래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무함의 가장 아래에는 찢어진 호적 사본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서진이 서참판에 적자로 올라있는 원래 기록과 훗날 그 자리를 흔들기 위해 덧붙여진 붉은 먹 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장성하기 전 죽거나 후사를 잊지 못하면 먼 친척인 서우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서우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친절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몸이 약하면 공부도 쉬어야 한다며 약을 챙겨주고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라며 장부를 대신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절 속에 자신이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서진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연화는 서진에게 아직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종이는 말하지 못하고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 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연화가 종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부에 몇 장을 베껴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약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박도식은 누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행랑채의 종들을 모아놓고 집안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눈은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바닥이 차가워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박도식은 그녀에게만 일을 더 시켰고 밥을 늦게 주었으며 사랑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를 알면서도 당장 박도식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박도식은 수십 년 동안 집안의 거래와 빈문서를 쥐고 있었고 그가 사라지면 집안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연화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집 아들이라면서도 연화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도련님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지키겠다는 말이 위험해질 때만 나오는 말이면 안 된다고 했다. 서진은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어머니 앞에서 연화를 약방과 사랑채 일을 맡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반대했지만 서진은 이 집의 후계자는 자신이며 자기 몸과 약에 관한 일은 자신이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박도식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진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서진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연화는 부엌의 늙은 나인 복례에게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연화의 나무 조각을 보고 오래전 약방설이었던 한 사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도겸이었고 서참판이 가장 믿던 기록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약재 장부와 토지 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박도식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며칠 뒤 도겸은 창고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의 어린 딸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서씨 집안의 오래된 방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도겸이 떠나며 서참판에게 단 한 번만 더 장부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도식은 이미 사람들을 움직여 도겸을 도둑으로 만들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말하면 더 큰 화를 입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화에게 글자를 조금 가르치고 약초의 냄새를 기억하게 하고 나무 조각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이 팔려온 날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아버지가 끝내 밝히지 못한 기록으로 자신을 데려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운명이라 해도 종으로 팔려온 자신이 양반가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도식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우에게 사람을 보내 서진의 병세가 다시 나빠졌다고 알렸고 서진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며칠 뒤 서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부드럽게 웃는 사내였습니다. 서진을 보자마자 몸이 많이 좋아 보인다며 반가워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김씨 부인에게 지금은 서진이 무리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권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서우는 연화를 힐끗 보며 낯선 종 하나가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우가 자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박도식과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연화는 물을 가지러 가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도식은 예전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서우는 서진이 살아있어도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서진이 서참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김씨 부인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달아나려 했지만 발밑에 마른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끊겼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박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었는지 찾아내라고. 연화는 사랑채 뒤 작은 연못가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진을 만났습니다. 서진은 연화의 떨리는 손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연화는 들은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서우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의지하던 형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찢어진 호적과 약방 장부 박도식의 태도가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다고. 연화는 서참판에 원래 장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복례가 아버지 도겸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했던 장부가 사랑채 서고의 숨은 칸에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씨 부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아버지의 나무 조각을 보여주고 복례가 도겸의 누명을 증언하자 부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오래전 남편이 죽기 전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박도식이 장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당시에는 남편이 병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경고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부인은 서고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는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거든 이 문을 열라고 했지만 부인은 그 말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과 복례는 서고 깊은 곳에 숨은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참판의 원장과 한도겸이 남긴 기록 조각, 그리고 서우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빈문서가 있었습니다. 빈문서에는 연화의 어머니가 갚아야 할 금액이 실제보다 몇 배나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보며 자신이 장터에서 팔려온 이유가 단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박도식이 만든 거짓 기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꼭 쥐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에게 말했다. 이제는 이 장부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계속 숨기면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한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공개하기 전에 그들은 박도식이 남아있는 원장을 태우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약방에서 또 다른 탕약이 준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이 아니라 김씨 부인에게 올릴 약이었습니다. 냄새는 서진에게 쓰였던 독한 약과 비슷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박도식이 마지막으로 집안을 흔들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약그릇을 들고 서진과 김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떨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약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약하게 만들기 위한 약이라고. 그 순간 사랑채 밖에서는 박도식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 비밀을 지키는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기록과 어머니의 눈물, 복례의 기억, 서진의 선택, 김씨 부인의 늦은 용기가 함께 같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화의 말을 듣고 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의 탕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남편이 죽기 전 남긴 경고와 서고의 원장을 확인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사람을 보내 박도식을 사랑채로 부르게 했습니다. 박도식은 평소처럼 침착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방 안에 연화와 복례, 김씨 부인, 서진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약그릇을 가리키며 이 약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박도식은 몸을 보하는 약이라 답했습니다. 그러자 연화는 약재의 냄새와 색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오래 앓는 사람과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반복해서 쓰면 기운을 빼앗을 수 있는 약재가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종이 무슨 자격으로 약을 논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씨 부인이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의 약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목숨을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다고. 박도식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분위기를 느끼고 서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서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장부 일부를 빼돌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호적 사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시간을 벌기 위해 연화가 약방에 침입해 장부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이 양반가의 장부를 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진은 서고에서 발견한 원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서참판의 필체로 약재의 출입과 곡식의 양 박도식이 맡은 창고의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겸의 필체로 박도식이 장부를 고쳐 쓰고 있다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그 글이 위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복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도겸이 쫓겨나던 날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박도식이 창고 물건을 미리 옮겨놓고 도겸의 상자에서 나온 것처럼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도겸이 떠나며 딸에게 나무 조각을 꼭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복례의 말을 들으며 손에 든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명을 벗을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딸이 언젠가 자기 삶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서우는 그날 낮늦게 관아의 하급 관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진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김씨 부인이 병약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에는 위조된 호적 사본과 빈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우는 연화를 보며 저 종이 서진을 홀리고 집안의 기록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걱정했다면 내가 아플 때 왜 더 강한 약을 권했느냐고. 왜 내 이름이 사라질 경우에만 내 권리가 커지는 호적을 준비했느냐고. 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씨 부인이 관아 관리 앞에 원장과 위조된 호적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종이의 결, 도장의 모양, 먹의 번짐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필체와 도겸의 기록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빈문서의 숫자가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졌으며 그 부풀린 빚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팔아넘긴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관아 관리도 그제야 사안이 단순한 집안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도식은 마지막으로 연화를 향해 내 아버지는 종의 신분을 잊고 주인의 일을 넘보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 한도겸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장부가 거짓으로 바뀌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딸과 아내를 가난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빈문서에 팔려 이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이름과 기억과 진실까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말하는 일은 연화에게 목숨을 거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겸은 종이 아니었다고 서참판이 믿고 장부를 맡긴 기록 담당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식이 그를 도둑으로 만들었고 자신은 그때 진실을 묻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인의 고백은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박도식이 기대하던 침묵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박도식은 마지막으로 창고 열쇠를 쥔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창고 안에 남은 원장을 태우면 누구도 자신을 확실히 죄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봉수라는 젊은 마구간 종이 미리 마구간 길을 막았고 행랑채의 종들이 한꺼번에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평소 박도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도식은 그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서 오래 침묵했지만 침묵이 당신의 주인이 된 적은 없다고. 그 말 뒤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빼앗긴 품삯을, 누군가는 억울하게 맞은 날을, 누군가는 사라진 곡식 자루를 말했습니다. 박도식은 그 많은 목소리 앞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박도식은 약재와 곡물을 빼돌리고 서우와 손잡아 서진의 상속권을 흔들며 한도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우 역시 위조 호적과 빈문서에 관여한 죄로 집안의 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결과를 듣고 곧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난 세월과 어머니가 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가난은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연화에게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다만 앞으로 누군가가 같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일은 할 수 있다고. 그날 밤 서진은 연화에게 자유문서를 건넸습니다. 김씨 부인과 노학사의 확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얇은 종이 위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장터에서 놓쳐버린 어머니의 손, 종이라 불리던 날들, 아버지의 이름을 숨긴 세월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이제는 내가 이 집을 떠나도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찾아야 했고 이 집의 장부를 바로잡는 일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남을지 떠날지를 스스로 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두 사람의 자리가 처음 생겼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어머니가 사는 산 아래 마을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멀리 떠났다는 말만 들었지만 복례가 오래된 장부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도식이 도겸의 집에 남은 빚을 부풀려 적어 놓았고 그 빚문서 때문에 어머니가 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자유문서를 품고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서진이 갑자기 심한 열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독한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과로, 오래된 병약함이 한꺼번에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도 자신에게 남으라고 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선택해 서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종의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연화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자유는 떠날 수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남을 때도 자기 마음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며칠 뒤 눈을 떴습니다. 연화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려 했지만 연화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도련님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잡고 빼앗긴 사람들의 기록을 돌려주고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서진은 약한 목소리로 그 모든 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말보다 오래 남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을 보며 자신도 더 이상 빚문서에 팔린 소녀로만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의 침상 곁에서 연화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주인이 종에게 절을 하는 모습에 복례와 다른 나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과 이 집의 양심을 구했다고. 그리고 도겸의 딸에게 너무 늦은 사과를 한다고. 연화는 부인의 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사라졌다는 눈물이 아니라 오래 짓눌린 이름이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이 몸을 회복하는 동안 서씨 집안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식이 쥐고 있던 열쇠와 장부는 모두 관아의 확인을 거쳐 김씨 부인과 새로 뽑힌 기록 담당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바로잡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곡물 창고의 수량은 실제와 달랐고 약방의 비용은 수년 동안 부풀려져 있었으며 종들과 소작농의 품삯은 여러 곳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짧은 시간씩 사랑채에 앉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도식이 읽어주는 숫자를 그대로 믿었겠지만 이제는 날짜와 이름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연화는 그 곁에서 약방 장부와 원장을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더 배우기 시작했고 다양한 숫자와 도장 모양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가 남긴 기록 방식이 눈앞에서 하나씩 살아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종들과 나인들을 모두 불러 새로운 규칙을 알렸습니다. 누구도 빚문서 하나만으로 사람을 팔거나 내보낼 수 없으며 품삯과 곡식 배분은 매달 공개 장부에 적겠다고 했습니다.
종들이 글을 모르면 내용을 읽어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행랑채의 작은 함에 글이나 표시를 남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몇 양반 친척들은 그 말을 듣고 집안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체면이란 약한 사람의 입을 막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며 얻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예전의 부인이라면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을 뻔하고 남편이 믿던 사람을 억울하게 내친 집안의 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침묵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유문서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서씨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나무라고 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떠나지 말라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유문서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두고 스스로에게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를 찾을 길을 알아보았고 어떤 날은 복례와 함께 행랑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날은 서진과 약방의 약재를 정리하며 잘못된 처방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시간이 처음으로 자기 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일 일을 해도 그것이 누군가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지는 날과 자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날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달 뒤 연화는 어머니가 산 아래 작은 마을의 염색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진과 김씨 부인에게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연화는 처음에는 혼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와 길 안내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아침 김씨 부인은 연화에게 새 도포나 비싼 장신구 대신 따뜻한 천안필과 약초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면 쓰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으며 자신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염색집은 작은 개울 곁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멀리서 한 여인이 푸른 천을 물에 헹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손을 놓았던 그 손은 더 거칠어졌고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까이 가서도 쉽게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아버지의 나무 조각을 꺼내자 어머니의 손에서 천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을 팔아보낸 날 이후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다고 살아있으면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울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를 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터의 차가운 바람과 놓쳐버린 손이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빈문서와 박도식의 거짓 기록에 밀려 선택을 빼앗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 울다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연화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연화예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도 연화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를 서씨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염색집의 일을 계속하며 스스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연화는 자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유문서를 보여주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잡혔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고 오래 울었습니다. 한도겸은 도둑이 아니라 기록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관아의 새 기록에 다시 적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너는 글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화는 이제야 왜 어머니가 어린 자신에게 약초의 이름과 숫자를 가르쳤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집의 작은 배움이 아니라
언젠가 딸이 자신의 삶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서씨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김씨 부인에게 자신이 이 집에 머물되 더는 종으로 머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미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연화에게 약방과 기록방을 함께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단지 서진의 약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약재와 곡물의 출입을 공개 장부로 정리하고 종들과 소장농이 자기 몫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연화는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양반가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기록을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연화에게 새로운 이름패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연화 약방 기록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름패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양반이고 자신은 빚에 팔려온 소녀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 하나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연화는 믿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몸이 완전히 나아진 뒤 관아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높은 벼슬을 꿈꾸기보다 먼저 이 고을의 일을 제대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논두렁을 돌며 소장농의 말을 들었고 장터에서 곡물값을 확인했으며 약방에서 환자들이 어떤 약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책 속의 올바른 다스림을 읽었다면 이제는 연화와 함께 사람들의 하루를 보며 그 뜻을 배웠습니다. 연화는 서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도 사라질 수 있고 약값 하나가 잘못 적히면 어느 집의 겨울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서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난 날 연화가 약그릇을 막아 세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두려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이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우는 관아의 처분을 받아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자신도 어릴 때부터 이 집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아들이고 자신은 조카라서 늘 비교당하고 밀려났다고. 그래서 서진이 사라지면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상처가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부족함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는 길 말고도 자기 삶을 만들 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양반가의 운명을 바꾼 것은 한 사람의 악을 벌하는 일만이 아니라 오래된 비교와 침묵의 방식을 끊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행랑채의 어린 종 하나가 연화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나는 종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장부를 읽을 수 있느냐고.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이었다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오래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아이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매주 저녁 행랑채 아이들과 나인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자기 이름, 날짜, 곡식의 양 빈문서에 자주 쓰이는 글자부터 가르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집안일이 늦어질까 걱정했지만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등잔불을 더 가져오게 했습니다. 연화는 글자를 가르치는 일이 단지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삶의 문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연화에게 혼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연화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깨달았지만 그 마음조차 주인의 위치에서 서두르면 또 다른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화 역시 서진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유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에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선택을 곧바로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름 붙이지 않은 채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연화는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상대가 그 말을 기다려주는 관계였습니다. 몇 해 뒤 김씨 부인은 서씨 집안의 일부 땅을 떼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과 약초를 배울 수 있는 작은 배움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도겸제라고 지었습니다. 한도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도겸의 딸 연화가 그곳의 기록과 약초 수업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큰 현판에 올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늦은 명예가 아버지의 고생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름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 했다고. 그러니 그 이름이 아이들을 지키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제사일 것이라고.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수업 첫날 아이들에게 나무 조각의 구름 무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높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때때로 배움터에 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양반집 도련님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 아팠고 한 사람이 용기 내어 말해준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서진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웃으며 그 사람은 무서워도 틀린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행랑채에서 글자를 배우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종이에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아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장터에서 어머니 손을 놓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도 누군가 이름을 잃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날 연화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오래전 그 나무 아래에서 약초의 이름을 물었던 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연화가 종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록 담당자 선생, 도겸의 딸이라 불렀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믿는지였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곁에서 내가 선택한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겠느냐고. 연화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래 생각한 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종으로는 곁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뜻으로 제가 원할 때 함께 걷겠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그 대답이 자신이 바랐던 가장 큰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연화는 자유문서를 다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는 그것을 매일 꺼내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유는 종이 한 장에만 있지 않고 자신이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을 택할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씨 집안의 운명은 한 소녀가 주인의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가 거짓 장부 앞에서 입을 열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고 침묵하던 사람들에게 말할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침묵을 고쳤고 서진은 권리를 책임으로 바꾸었으며 종들은 자기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종으로 팔려간 소녀가 양반가를 바꾼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말에 조용히 덧붙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혼자 바꾸지는 못한다고. 다만 한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용기를 깨울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람의 값은 빈문서나 신분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끝내 지키려 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연화는 배움터 창문을 닫다가 아이들이 마당에서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는 장터의 차가운 바람과 헤어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는 약초 냄새와 따뜻한 등잔불, 어머니와 다시 잡은 손, 자기 이름을 쓰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연화는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등잔불 아래로 돌아가 내일 아이들에게 보여줄 새 장부 첫 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의 이름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지워지지 않는다.